엄마, 엄마인 척이라도 해주세요.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된 여자는 자신을 구해준 낯선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목 뒤에 있는 그 점, 그 독특한 초승달 모양의 점을 본 순간 말이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점을, 매일 밤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점을 지금 이 청년의 목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5명의 남자들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태산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는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죠.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30년 전 사라진 아이와 이 청년이 대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운명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해 보이던 그런 밤이었죠. 이준호는 26살 이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가던 시각, 준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죠. 살려주세요. 여자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수수한 옷을 입은 중년 여자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둘러싼 채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죠. 남자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코 들이밀지 마.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고아원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한테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웃음을 흘렸죠. 편의점 알바생 한 명이 자신들을 막아선다는 게 우습게 보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썩 꺼져. 리더가 말했지만 준호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여자 강서연이 준호를 올려다봤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간절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엄마인 척이라도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똑똑한 청년이었죠. 여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여자의 아들인 척한다면 남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엄마, 준호는 즉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일으켰죠. 엄마, 괜찮으세요? 이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강서연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거니까요. 야, 잠깐만. 이 여자 아들이 있었어? 한 남자가 리더에게 속삭였지만 리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보에는 혼자라고 했는데.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뒤로 감싸며 남자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더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이다가 손을 들어 다른 남자들을 제지했죠. 오늘은 이만 물러난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죠. 그리고 남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연은 준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했죠.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목이 아프세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다치신 건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를 부축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목 뒤를 보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에는 작지만 또렷한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죠.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낳은 아들의 목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였지만 그 점만큼은 너무나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었죠. 아니, 설마.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세상에 점이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드님. 아니, 젊은 친구분. 병원은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준호가 물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 휴대폰도 파손된 상태였고 지갑도 어디론가 떨어뜨린 상태였죠. 게다가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잠시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하지만 서연은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구급차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의자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이마 상처를 소독해 주었죠. 많이 아프실 텐데 조금만 참으세요. 준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능숙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청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말이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한 거죠. 그나저나 아까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죠. 만약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다면 이 착한 청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돈을 좀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고 준호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하지만 그래도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준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면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으려 하는 사람이었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아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준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저는 고아예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 쳤죠. 30년 전 그녀의 아들이 유괴당했을 때 경찰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이 청년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게다가 목 뒤에 그 점까지.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고아원이었어요? 그녀가 가능한 한자연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희망고아원이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제가 20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희망고아원이라는 이름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죠. 30년 전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을 때 당시 유괴된 아이들이 주로 보내졌던 곳이 바로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자신의 친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죠. 아무것도 몰라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몇 개월 되었을 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그냥 담요에 쌓여 있었고 아무런 메모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졌다는 말에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유괴당한 거였죠. 누군가가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자라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이름도 지어주셨고 학교도 보내주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 말에 서연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재벌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던 그 시간들 말이죠. 지금은 혼자 사세요? 서연이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고아원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혼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살아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죠. 배달과 편의점 일, 공사장 일을 하며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다니 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까지 가지고 계시다니.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고 준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울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루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 상황이 좀 복잡해서 집에 당장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휴대폰도 고장났고 지갑도 잃어버렸고 준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 집이 좀 좁고 허름하긴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쉬세요. 제가 침대 드릴게요. 저는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 서연은 그런 준호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죠. 작고 습기가 차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가구는 낡았지만 준호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정말 좁아서 죄송해요. 여기가 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날 밤 서연은 준호가 내어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는데 그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목 뒤를 살펴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와 그의 목 뒤를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확실히 봤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점, 그녀의 아들에게 있던 바로 그 점이었죠. 위치도 똑같았고 크기도 똑같았고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죠.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에 멈췄죠. 아직은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이 청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내일 아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 청년을 조사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서연은 식탁에 앉아 그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최고급 요리만 먹어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소박한 아침 식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죠. 맛있게 드세요. 요리 실력은 별로 없지만.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지만 서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고 준호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죠.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혹시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연락 좀 해야 해서요. 준호는 흔쾌히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태준, 태산그룹의 전무이자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습니다. 전무님, 저예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고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난리였습니다. 서연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습격당했던 일, 그리고 한 청년이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전무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이준호라는 청년의 신원을 조사해 주세요. 26살이고 희망고아원 출신이에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그 청년이? 그의 말에는 무언가 암시하는 바가 있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조사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고 태주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준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중으로 제 친구가 올 거예요. 그때 집으로 돌아갈게요. 준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어떡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조심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날 오후 태준이 보낸 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죠. 정말 고마웠어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준호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건강하세요. 차에 탄 서연은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죠. 기다려, 아들아. 엄마가 곧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는 준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렸고 서연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 김태준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회장실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강서연은 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수수한 옷은 벗어던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습니다. 편의점 앞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태산그룹의 회장 강서연이었죠.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이준호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했죠. 서류 봉투를 열자 준호의 사진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죠. 전무님, 보고해 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26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망고아원 출신이고 생후 4개월경에 고아원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담요에 쌓여 있었고 어떠한 신원 정보도 없었다고 하네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4개월이라는 시기가 자신의 아들이 유괴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계속하세요. 서연이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고 태주는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희망고아원은 15년 전 원장이 사망하면서 문을 닫았고 이준호 씨는 그때부터 혼자 생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했고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군대에서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서연이 물었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반 육군으로 입대했지만 입대 6개월 만에 특수부대로 차출되었습니다. 체력과 전투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네요. 3년간 복무 후 만기 전역했고 전역 후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수부대라니, 그래서 어젯밤 5명의 남자들과 싸울 때 그렇게 능숙했던 거였군요. 현재 생활은 어떤가요? 서연이 물었고 태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일합니다.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계좌에는 거의 돈이 없고 월세도 밀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재벌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괴당해 고아원에서 자라고 지금은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회장님,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청년이 30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준은 서연의 가장 오래된 측근이었고 30년 전 일도 잘 알고 있었죠. 서연이 아들을 잃었던 그날 태준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목 뒤의 점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와요. 조사를 더 해주세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라는 말은 서연이 정말로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회장님, 하지만 어떻게 그분의 DNA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죠. 어젯밤 그분이 주무실 때 몰래 채취했어요. 이걸로 검사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태준이 말했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단 이틀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였죠. 만약 정말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30년 만에 아들을 되찾는 겁니다. 태준이 나간 후 서연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준호가 일하고 있을 편의점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준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엄마가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아이라면. 서연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그날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죠. 작고 예쁜 아기, 목 뒤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던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생후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유모가 아기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재벌가의 아기 유괴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나중에 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아기는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죠. 경찰은 아기가 불법 입양 조직에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모든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탐정도 고용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수소문했죠.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도 낳지 않았죠. 오직 잃어버린 아들만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틀 후 태준이 다시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죠. 서연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의 손은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장을 읽었죠. 모자 관계 확률 99.99%.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준이 놀라며 다가왔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으니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을, 내 준호를. 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죠. 전무님, 이제 준호를 만나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서연이 말했고 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나타나서 30년 전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이 믿으실까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태준의 말에 서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말이 맞았죠. 준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한다면 믿을까요?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분과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태준이 조언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서두르면 안 되겠죠. 준호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태준이 이렇게 조언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준호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 카운터에 앉아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었죠.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였는데 준호는 한눈에 알아봤죠. 아, 그때 그분. 준호가 놀라며 일어섰고 서연은 모자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연이 물었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혹시 그 사람들한테 또 당하신 건 아니시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 씨 덕분에 무사했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죠.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호가 물었고 서연은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준호 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에 뭔가 궁금한 표정이었죠. 무슨 부탁이신데요? 준호가 물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밤 준호 씨를 만난 게 정말 운명 같았어요. 준호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준호 씨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고요. 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당연한 일 한 건데 무슨 보답까지.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는 꼭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호 씨가 저희 회사에서 일해 주셨으면 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요? 어떤 회사인데요? 서연은 준비해온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태산그룹 기획실 고문 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물론 그녀의 진짜 직함은 회장이었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명함을 다시 쳐다봤죠. 태산그룹이요? 그 유명한 대기업 말씀이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회사에서 젊은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준호 씨 같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준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벌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호 씨는 그날 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용기를 보여줬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준호 씨는 특수부대 출신이시잖아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5명의 남자들과 싸우던 모습을 봤어요. 일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싸울 수 없죠. 준호 씨는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게 뭐, 군대에서 배운 거라.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경호팀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준호 씨가 거기서 일해주시면 좋겠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니까 각종 복지 혜택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과분한 것 같았죠.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준호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준호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서연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준호를 자신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들을 이제는 단 하루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죠. 비록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매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세 군데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서연이 말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죠.
사실 준호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고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준호 씨. 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준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출근하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서연이 말했고 준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일요? 그렇게 빨리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준호 씨가 하루라도 더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죠. 태상그룹이라니, 그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 여자는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해줄 리 없었죠. 준호는 그날 밤 서연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 뭔가 슬프면서도 간절한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다음 날 준호는 태상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큰 회사에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서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서연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완벽한 정장 차림의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준호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죠.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경호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서연은 준호를 팀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준호 씨예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실 거예요. 팀장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실력을 한번 보고 싶네요. 팀장의 말에 준호는 긴장했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태상그룹 경호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특수부대에서 배운 실력 덕분에 금방 적응했죠. 팀원들도 준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를 특별히 자신의 개인 경호원으로 배치했다는 것이었죠. 전무님, 이준호를 제 개인 경호원으로 배치해 주세요. 서연이 태준에게 말했고 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분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회장님의 경호는 가장 베테랑 요원들이 맡아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좋아요. 전무님도 봤잖아요. 그날 밤 5명의 남자들을 혼자 제압한 거리요. 그 정도 실력이면 충분해요. 태준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사실 태준은 서연이 준호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준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리고 준호가 태상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태준은 지난 30년 동안 서연의 오른팔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자신이 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고 후계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친아들이 나타난 거죠.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였습니다. 태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나야. 일이 좀 복잡해졌어. 다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줄까? 태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줄게. 하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전화를 끄는 태준의 얼굴에는 차갑고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준호는 서연의 개인 경호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요? 회장님의 개인 경호를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 고문님이 직접 요청하신 거야. 자네 실력을 높이 평가하신 것 같더군. 준호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 고문이라는 분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준호는 처음으로 서연과 함께 외출했습니다. 서연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준호가 경호를 맡게 된 거였죠. 차 안에서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30년 동안 꿈꿔온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일은 괜찮아요? 너무 힘들지는 않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전보다 훨씬 좋아요. 밤에 편의점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편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으니까요. 서연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 정도 일을 편하다고 느낄까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이 말했고 준호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고.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고마워해야 해. 살아있어줘서,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호가 충격받지 않도록 천천히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태주는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죠. 사진 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태상그룹에서 일하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고 다른 경호원들과도 친해졌죠. 무엇보다 그는 매일 서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를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출근할 때 준호가 차 문을 열어주면 그녀는 매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준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잠깐 들어와 앉아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준비하며 말을 꺼냈죠. 요즘 어때요? 일은 괜찮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다들 잘해주시고 일도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은 준호에게 차를 건네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준호 씨,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에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끔은 궁금해요.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준호의 대답에 서연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버려진 게 아니라 유괴당한 거였으니까요. 만약, 정말 만약의 말이에요.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원망보다는 이해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자라준 겁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렇게 말해줘서.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준호 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과 준호가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잠시 표정이 굳어졌죠.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호 씨, 나가서 기다려 줄래요? 준호가 나간 후 태준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너무 가까워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서연은 태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제 아들과 가까워지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물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이 한 직원에게만 유난히 잘해주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그리고 준호를 정식으로 제 아들로 소개할 겁니다. 그 말에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태준이 나간 후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서연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한식당이었죠. 준호 씨,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고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죠. 모두 엎드려.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뒤로 감쌌죠. 저쪽으로 피하세요. 준호가 서연에게 말하며 남자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남자는 4명이었고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에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았죠. 첫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고 준호는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고 준호는 그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죠.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남자는 달랐죠. 그는 전직 특수요원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준호와 그는 치열하게 싸웠죠. 식당 안의 테이블과 의자들이 부서지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준호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놀라운 실력에 놀랐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마지막 남자까지 제압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달려갔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덕분에. 곧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은 전문 청부업자들이었죠. 누군가가 서연을 습격하라고 고용한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고 서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호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죠. 준호 씨, 오늘부터 제 집에서 지내요. 더 안전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고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오늘 일로 너무 무서웠어요. 준호 씨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준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준호는 서연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지만 서연은 준호를 자신의 방 바로 옆방에 배치했죠. 밤이 되자 서연은 준호의 방문을 살짝 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누구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 모든 것이 태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습격은 실패했지만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죠. 이제 서연은 더욱 준호를 믿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태준은 더 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태준이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연과 갓난아기가 있었죠. 바로 30년 전 유괴되기 전의 준호였습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지.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준비해. 이번엔 더 확실하게.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을 2배로 주셔야 합니다. 태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죠. 상관없어. 얼마든지 줄게. 대신 확실하게 처리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연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너무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나갔고 거기서 서연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준호는 감동받았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주방장이 하시게 하시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를 위해서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준호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마치 정말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려던 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으로부터 온 전화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에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서연은 할 수 없이 준호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 모든 것이 태준이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회사에 도착한 서연과 준호는 태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복도가 너무 조용했고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던 직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준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전무님이 급하다고 했는데 그들이 태준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태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 그리고 준호 씨도. 태준이 말했고 서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이에요? 급하다고 하셔서. 서연이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수를 한번 쳤죠. 그러자 사무실 양쪽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준호는 즉시 서연을 자신의 뒤로 감싸며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태준은 여전히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회장님, 더 이상 당신을 회장으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잖아요. 당신을 가족처럼 믿었는데. 태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세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 그늘에서 일만 했어요. 당신의 오른팔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그저 부하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이 그룹의 주인이 될 겁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거였죠. 전무님,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어야죠. 제가 도와줬을 텐데.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회장이라는 자리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고 저는 당연히 제가 다음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 녀석이 나타났죠. 태준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면서요? 참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준호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 준호가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아니, 준호야. 사실은. 하지만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죠. 30년 전 회장님은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생후 4개월 만에 그 아이가 유괴당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이준호 씨.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아들이야. DNA 검사로도 확인했어. 99.99% 일치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진실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괴당한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저는 정말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태준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준호와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리고 서연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죠.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막을 겁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실력은 인정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전직 특수요원 출신이에요. 아무리 당신이라도 10명을 상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죠. 비록 방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연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준호야, 위험해. 물러서.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제 엄마라는 걸. 그동안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예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지루하다는 듯 손을 내렸습니다. 시작해. 그 말과 함께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운 속도로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비틀어 넘기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도 연달아 제압했죠.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준호도 점점 지쳐갔고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죠. 준호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까지 쓰러뜨렸지만 나머지 넷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준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박살나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었죠.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고 태준의 부하들은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경찰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태상그룹 법무팀 이사였죠. 전무님, 아니 김태준 씨. 당신은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설마 저를 의심하셨던 건가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전무님이 제 일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고 습격 사건들이 일어나는 타이밍도 너무 정확했어요. 그래서 법무팀에 비밀리에 조사를 의뢰했죠. 법무팀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태준 씨가 지난 몇 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습격 사건들도 모두 그가 사주한 것이라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태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정말 철저하시네요, 회장님. 하지만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 그것도 제 짓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 말에 서연과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태준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30년 전 그 아기를 유괴한 것도 저예요. 당시 저는 회장님의 비서였죠.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걸 원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아들을 없애버리기로 했죠. 후계자가 없으면 언젠가
제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거였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에게 돈을 줘서 아기를 빼내게 했죠. 하지만 유모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제거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기는 고아원에 버렸죠. 어차피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들었으니 영원히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렸죠. 준호야, 진정해. 이제 법이 처벌할 거야. 경찰들이 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준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죠.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겁니다. 태준이 사라진 후 사무실에는 서연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으니까요. 준호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소중한 아들이야. 서연이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원하지 않아서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괴당한 거였군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 헤매셨다는 거죠?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꿈을 꿨고 모든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 탐정도 수십 명 고용했고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널 만나게 된 거야.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죠.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고 서연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 원룸에 사는 가난한 알바생이 아니었죠. 그는 태상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바로 엄마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준호의 집이기도 했죠. 거대한 저택, 수많은 직원들, 상상도 못했던 삶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거예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말이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삶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서연은 준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준호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호를 그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방이었고 모든 것이 새로 준비되어 있었죠. 이 방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해 둔 거야. 30년 동안 비워뒀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연이 말했고 준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기였을 때의 자신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목 뒤에 초승달점이 있는 작은 아기,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찾았어. 전국의 모든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고 탐정도 수십 명 고용했어. 하지만 태준이 내 신원을 완전히 지워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희망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고아원이 문을 닫은 뒤였어.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가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엄마였다니 그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원하지 않아서 고아원에 맡겼다고.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고 서연은 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널 버린 적 없어.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매일 궁금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죠. 다음 날 서연은 준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준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건강해요. 준호가 말했지만 서연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 엄마가 30년 동안 내 건강을 챙겨주지 못했잖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겨야지. 검진 결과 준호는 대체로 건강했지만 만성 피로와 영양 부족 상태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한 결과였죠. 서연은 그 결과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앞으로는 엄마가 제대로 챙겨줄게. 푹 쉬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엄마라는 호칭이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유괴당했던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죠. 수많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연과 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30년 전 유괴당했던 제 아들 준호를 찾았습니다. 서연의 발표에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은 당시 큰 화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죠.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했으며 목 뒤에 독특한 점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괴범은 저희 회사 전무였던 김태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살면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고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를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기자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전국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바뀐 삶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재벌가의 아들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힘들어하는 준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발코니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엄마, 저는 이런 삶이 낯설어요. 평생을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저택에서 살려니. 서연은 준호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누가 급하라고 했어? 내가 편한 속도로 적응하면 되는 거야. 준호는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후계자가 되길 바라시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한다면 회사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회사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준호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들어봐. 엄마가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회사가 중요해서가 아니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내가 돌아왔을 때 물려줄 수 있도록 지킨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준호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지켜온 회사를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럼 천천히 배워가자.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 이후 서연은 준호에게 회사 경영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똑똑했고 배우는 속도도 빨랐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준호는 점점 회사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준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보았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서연은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엄마를 찾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으니까요. 서연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있었죠.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만들자. 그렇게 모자는 함께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준호가 자랐던 고아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재단이었죠. 재단은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희망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키워나갔죠. 준호는 직접 고아원을 방문하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힘들고 외로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준호의 말에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뒤에서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죠.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을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준호가 말했고 서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행복했어요. 원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정말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죠. 고마워, 준호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잃어버린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아픔도 그리움도 이제는 모두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태산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죠.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오늘이 바로 준호를 다시 만난 날이었죠. 그 운명적인 밤, 어두운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해준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들어와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준호가 정식으로 태산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호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 경영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의사결정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였죠. 이제는 누가 봐도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준호의 취임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여러분께 제 아들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태산그룹의 부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준호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준호가 인사를 하자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저는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해주었고 이렇게 훌륭한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맨 엄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엄마와 임직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약속합니다. 태산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회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자랐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준호의 취임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취임식이 끝난 후
서연과 준호는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죠. 엄마, 1년 전 오늘이 생각나요? 준호가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어.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운명적인 날이었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엄마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겠죠.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니야. 내가 나타나 준 거야. 30년 동안 기다렸던 내가 드디어 돌아온 거지.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눴죠. 엄마,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서연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처음 엄마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그리고 내 목 뒤의 점을 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망재단에서 온 전화였죠. 네, 준호입니다. 네, 정말요? 그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요?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희망재단이 지원하던 한 고아원 학생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입학금과 등록금은 전액 지원해드린다고 말씀드려요. 전화를 끄는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희망재단이 지원하던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대요. 서연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내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어. 준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원 한쪽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준호야, 혹시 태준이 생각나?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현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죠. 유괴, 살인, 교사, 배임 횡령 등 여러 죄목으로 말이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요.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니까요. 서연은 준호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태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서연은 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호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년 전 준호가 처음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먹었던 바로 그 메뉴였죠.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였습니다. 엄마, 이거. 준호가 놀라며 말했고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1년 전 내가 나한테 처음 해준 음식이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어. 준호는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말이죠. 준호야, 행복해? 서연이 물었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돌아온 후로 매일매일이 행복해.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함께 앨범을 펼쳤습니다. 1년 동안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죠. 함께 출근하는 사진, 함께 고아원을 방문한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이 1년이 꿈만 같아요, 엄마. 준호가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준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약속해요. 앞으로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평생 함께하자. 잃어버린 30년을 앞으로의 시간으로 채워가자.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죠. 반지하 원룸에서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던 가난한 알바생이 이제는 재벌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런 지위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죠. 평생을 고아로 살면서 그토록 궁금했던 부모님, 그 중에서도 엄마를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맨 엄마를요. 준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드디어 엄마를 만났어요.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준호야, 내 부모님은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정말 그랬어요.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한편 서연도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사진 액자를 바라봤죠. 갓난아기였을 때의 준호 사진이었습니다. 목 뒤에 초승달점이 있는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이제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 찾았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 그 긴 시간이 이제야 보상받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서연은 함께 출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죠. 엄마, 오늘 점심은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곳 예약해놨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아들이 사주는 거면 당연히 가야지. 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렸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가장 어두웠던 밤에 가장 큰 기적이 찾아온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말이죠. 1년 전 그 어두운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녀를 구해준 낯선 청년, 그 청년이 자신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운명이었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찾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태상그룹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서 모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키우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호가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것이 30년 만에 재회한 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팠지만 다시 만난 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 아픔을 모두 치유하고도 남을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